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론은 더 탐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방주민도 국민이다라는 주제로서 우리나라의 나가야 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하고 같이 이 시간을 진행해 주실 전예원 작가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 알 권리 눈높이 요정, 현 경제야 놀자 질문 요정 전예원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혼자서 이 경제 논란을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외로웠습니다. 오늘 전 작가님과 같이 하게 된다니까 정말 덜 외로울 것 같고 보다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방 주민도 국민이다라는 이 제목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추진을 했지만은 수도권 심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디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니까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지방, 시골, 비수도권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하고 별 관계가 없네. 그래서 채널을 바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의 수도권에 살고 계시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민론은 더 탐사 경제와 놀자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절반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좀 이 방송을 보아주십사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수도권 문제는 단순히 비수도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발전, 나아가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생각하기는 비수도권의 발전은 수도권의 손해 또는 최소한 수도권의 발전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이런 좀 마이너스적 사고가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수도권의 발전 문제는 수도권의 발전과 톱니바퀴처럼 얽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게 서울은 그냥 두고 지방들만 발전하자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너무 발전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른 데를 발전시켜 줄게 이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많이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흔히들 지역균형 발전,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니까 서울은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발전시키자 하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경제는 다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발전 문제는 수도권의 발전 문제하고 사실 얽혀 있고요. 서로 좋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할 수 있고 더 크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2005년도 이후로 4%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 평균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성장률을 올리는데도 균형 발전 정책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사회의 발전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균형 발전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방이 균형 발전이 된다면 얼마든지 지방으로 내려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이 너무 사람이 많고 어디 가나 네. 길이 막히고 차가 막히고 좀 조용히 편하게 길 안 막히는 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발 좀 약간 지방 말씀하시는 우리 균형 발전이 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그래서 맨 처음 이 슬라이드에 제목이 시골 가시네요. 수도권 말고는 주말 농장 이렇게 했는데 이건 실제로 제가 여기 시민론은 더 탐사에 녹화 오거나 또는 직접 방송을 하러 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남양주 싶습니다. 오는데도 시골 농장 가시냐고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녹화를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께서 말씨가 다르니까 저보고 부산에서 오셨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씨는 이제 경상도 말씨, 대구 말씨하고 부산 말씨 다른데 그걸 또 구분을 하셔요. 오. 그래서 부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부산 그 관광지 참 좋죠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도 가서 한 나흘 동안이가 놀다가 왔는데 해운대도 좋고 뭐 광안리도 좋고 좋더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라고 해주신 건데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그런데 대부분 그 기사분뿐만 아니고 이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부산은 관광지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한 번 가봤어요, 선생님, 이때까지. 잘 살면서. 근데 한때 부산은 우리나라 70대 초의 일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1, 26% 이상 참여했던 차지했던 산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 부산이 그럴 정도라면은 제가 부산에 와서 자꾸 부산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이 그럴 정도라면은 대구나 또 대전이나 대전은 좀 요즘 사정이 좀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만 광주나 전주나 이런 쪽은 사실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부산이 이 산업도시보다는 어떤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더 높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오늘날의 그 대한민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얼마나 팽창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을 다 이렇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실 제가 한 대학 교수 초임 때 지금의 대학로 옛날에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에서 학회에서 매달 그 학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마치고 내려가는데 서울에 계시는 교수님이 저보고 어디 가느냐 그러길래 부산에 있는 집에 간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골 가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20몇 년, 한 3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얼마 전에도 부산에 계시는 다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회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골 간다는 이야기 들었다면서 투덜투덜 하시더라고요. 제2의 수도가 부산 아닌가요? 우리나라? 수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인구 규모로 보면 두 번째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곧 한 세 번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두 번째는 어디예요, 선생님? 지금은 두 번째가 부산인데 지금 올라오는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부산은 대체로 1년에 한 2, 3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인구가 400만 명 가까이 가는 한 380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요즘 계속 줄어들어서 350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의 있던 쇠락 또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다 살고 좀 심한 이야기로 네. 나머지 지역은 전부 주말 농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라도 좁은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한 민주공화국 시대의 대한민국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좀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경기도 살거든요, 선생님. 네. 성남에 사는데 또 서울이랑 엄청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뭐랄까? 제 친구 중에서도 나는 서울 아닌 데서는 못 살아.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저는 성남 사는데도 넌 성남에 어떻게 사니?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진짜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 이게 이 비수도권에서 보면은 경기도든 인천이든 서울이든 다 같이 수도권으로서 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수도권 내에서도 거기 그와 안에서도 같은 또 그래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서울도 선생님 하니까 사실 사대문 안에만 서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강남 뭐 이쪽만 서울이지 뭐 저쪽 끝에까지도 서울이라고 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 새로운 정보인데. 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또 있어요. 서울에 뭐 한 달 살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붙여서 월세에 살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공무원 월급으로
모르는 그렇게 볼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좀 우려스러운 그 발표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지난 이 4월 19일 날, 통상산업자원부 주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강담회에서, 우리나라 가장 큰 국책연구소죠. KDI라고,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션이라고. 이게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 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원장께서, 뭐 이름을 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심한 소리, 좀 부정적인 소리를 좀 하셨거든요. 이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의 제2차장을 지내셨고, 또 고용노동부 차관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학자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게 단순한 학자라기보다는 발언의 무게로 봐가지고 현 정부의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 난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균형발전의 폐해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 정책이 모든 광역 기초단체의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해서 인구와 기업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는 직접 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라도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다 듣지는 못했지만은 이 기자분을 요약한 거 보게 되면은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거는요. 기업 정책도 중소기업 위주에서 대기업 위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기조에서 탈피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소기업 일방적으로 지원한 적 없습니다. 재벌은 지원한 적이 있어도 중소기업은 지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 대기업은 다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요. 지방은 다 중소기업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육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균형발전 문제와 지방에 있던 그 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기사에서 읽고는요.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분의 말씀은 결국은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뭐 이것을 경제 성장이나 경제 발전의 장애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좀 낙수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잘 아시죠? 선생님, 전 낙수 효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낙수 효과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만들고 큰 기업 더 크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들이 충분히 부자가 되면은 그게 흘러내려가지고 옆에 있는데도 좀 적셔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분배 문제하고 비슷한 것인데 분배 문제는 절대 그렇게 잘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낙수효과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더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의 환경 문제는 두 번째로 문제 치더라도 이 수도권은 이 경제 문제도 좀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균형 발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책임 있는 국책연구원의 있던 부원장께서 그것도 또 차관까지 지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요. 균형 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왜 피자 한 판을 시켜가지고 친구 5명이서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면 다 같이 배부를 수 있는데 힘센 친구가 내가 이거 다 먹고 내가 먹다 남긴 거 니네 먹어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네, 좀 같이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웅크타드에서 선진국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게 작년, 재작년 일입니다. 2021년도 7월 달에 웅크타드라고 해서 1964년에 유엔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유엔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월 달에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시켰거든요. 그 외에도 그 2022년 5월에 유엔에서 유엔 통계국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또 IMF나 OECD나 그다음에 신용평가에서 자유돈수라든지 다우존스나 S&P라든지 또 FTSE 러셀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관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우리는 고소득 국가군이라고 이렇게 이 분류를 했거든요. 이렇게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했지만은 사실 내 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좀 이 무늬만 선진국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 본다면은 복지비 지출이라든지 소득 불균이라든지 하는 것이 OECD 국가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는 엄청난 경제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제가 지금 정리를 해온 것인데요. 되도록이면 표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작이다 보니까 그림하고 표를 보여주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좀 복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들은 좀 오히려 보기 편한데 좀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거 괜찮은데요, 선생님?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지금 면적은 지금 경기도, 인천, 서울을 합쳐서 면적은 남한의 11.8%입니다. 근데 인구는 2023년 4월 달이니까 지지난 달이죠. 오늘 6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50.6%거든요. 2019년도에 50%였으니까 거의 매년 0.2%씩 늘어나고 있고요. 1970년에는 28.3%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1.7% 정도, 8% 정도 이게 늘어났다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구 집중도는 사실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 인구를 국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일본은 한 34.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50.6%인데 요거는 일본은 좀 외국 자료라서 조금 한 2, 3년 늦습니다만은 일본은 34.5%, 또 영국은 36.4%, 프랑스는 18.3%입니다. 이 프랑스는 이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많이 모여들었지만은 이미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마치고 나서겠죠 하고 1950년대부터 균형 발전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한 나라여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방 분권이 잘 돼 있고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져서 베를린 같은 경우에 독일이 뭐 엄청난 그 국제 경쟁력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를린 같은 경우에 독일 인구 한 8천만 명 좀 넘는데 베를린 인구가 한 3.4%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차 중에 하나가 이제 벤츠하고 BMW 있지 않습니까? 네. BMW의 본사도 베를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뮌헨에 있거든요. 슈투트가르트니까 네. 저는 뮌헨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근처 하여튼 그 근처 박물관 치고. 슈투트가르트에 있나요? 어쨌든. 네. 그럼 전 작가님 말씀 맞는 미네인 걸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서남쪽에 어쨌든 있어요. 네. 주요 기업들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그 뭐 함부르크라든지 또는 프랑크푸르트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도시에 인구가 흩어져 있어서 이 거점 도시들의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한 상황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모여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동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도로 복원시켰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을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그 기본 틀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좀 그 걱정이 됩니다. 물론 위원회를 뭐 좀 바꾼다든지 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정책 기조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 그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작년이었습니다. 이미 9월 달에 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하고 지방분권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통합을 해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이 5월 25일 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통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법이 통과되고 이제 앞으로는 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이게 이제 통합이 되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 지방 균형 발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통과가 되면? 그건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때까지의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희망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말씀해 주실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발전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도 균형발전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자치분권위원회와 합쳐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해서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좀 걱정이 좀 앞서긴 앞섭니다. 근데 뭐 잘 되도록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균형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진보와 보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름이 자꾸 바뀌고 위원회 이름도 바뀌고 하는데요. 이 보수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수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측면인데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명칭은 좀 유지시켜 주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정부 당국에서 이름 바꾼다고 하니까 어쨌든 좀 바꾸더라도 정책이 좀 잘 진행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지역발전위원회 이름을 유지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자꾸 이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이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법을 바꾸고 위원회의 명칭을 바꾼다 해서 과연 지금까지 진행된 불균형 지표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발전의 좀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좀 다들 좀 느끼시긴 할 것 같아요.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시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한 번씩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구 집중도가. 그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균형 발전이 결코 수도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깊숙이 인식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2003년도 이후에 성장률 4% 이하로 떨어졌고 그 후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성장률 자체가 거의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성장률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 5년간 성장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1년 이 기간 중은 코로나 기간이었는데요. 성장률이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기간에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은 타격을 입긴 입었습니다만 어쨌든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발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태부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광역권 내에 광역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고요. 문화시설이나 공연시설도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고 광역권과 광역권, 여기서 말씀드리는 광역권은 예를 들면은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대구, 경북의 또 대경권, 또 그 전남, 전북의 뭐 이런 그 호남권 이런 거죠. 이런 그 권역 간의 연결망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토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인프라를 공급하고 이 건설하는 것만 해도 성장률을 올리는데 그렇죠.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대형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부 자재나 기업의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이요. 다 서울에 있잖아요. 결국 그 서울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마치 국가재정 낭비라든지 또는 쓸데없는 걸 만든다든지 혹은 또 지방이 잘 살게 되면은 이렇게 이만큼 그 성장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걸 지방이 빼들어 간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서울 땅값을 빼서 지방에 네. 주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마이너스적 생각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수도권 집중도가 너무 높아서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그 우리 사회적 이슈로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특히 MZ세대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이익 너무 오르게 되니까 평생 돈 벌어가지고 평생 동안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제조업 분야라든지 하는 실물 분야는 많이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편입니다.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또 대외 개방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수출인 만큼 이거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발전 안 돼 있어서 이 수도권 규모가 적어요. 금융시장 규모가 적습니다.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땅에 집어넣는 것이죠. 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부동산의 안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환경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에 있던 질적 발전 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또 지방 자체의 문제에서 보더라도 수도권과 함께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지방이 주말 농장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헌법을 보게 되면은 이 헌법에도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헌법 정신의 구현을 위해서도 균형 발전은 보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중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균형 발전이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수도권 집중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는 1970년과 2021년을 비교를 해 나왔습니다. 이 표라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해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만합니다. 네. 1970년대 수도권 인구는 우리 전체 인구의 28.8%, 28.3%였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에 50.4%가 됐죠. 아유, 진짜 많네요. 그런데 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늘어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남권도 그동안 잘 버티다가 지금 15.9%에서 15%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전 작가님 보시기에 어디가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호남권이요. 예, 호남권이죠. 네.
호남권이 1970년에 우리나라 인구 20.4%였는데 2021년도에 9.8%입니다. 상대적 비율로 보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죠. 네. 실제로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3,200만 명이 좀 넘는데요. 호남권 인구가 한 600만 명쯤 돼서 660만 명인가 그렇거든요. 대구, 경북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호남권, 전남북을 다 합해서 한 500만 명쯤 되거든요. 그 두 개 다 합해가지고 경북권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1970년대 초에 인구가 한 3,200만 명에서 지금 5,200만 명이니까 그 늘어난 속도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호남에 한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500만 명 살고 그러네요.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50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남권이 가장 많이 인구가 빠져나갔고 고도 성장 과정 속에서 가장 홀대받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남권이 굉장히 또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충청권은 13.8%에서 10.9%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종시 때문인가요? 세종시와 더불어서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이 충남 지역에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한 건 아니지만은 충청권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배제시키라고 그런 건 하는 그런 아니죠.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 근데 충청권은 좀 가깝다는 인식이 있어요, 저도. 기차 타고 뭐 3, 네. 40분이면 간다 이런 생각이 네. 있어가지고 네. 별로 멀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아, 저도 어릴 때 대전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호남권에 요때 이렇게 수치를 줄어들게 한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네. 저희 아빠도 호남에 계시다가 태어나서 가족들이랑 사시다가 다 올라오셨거든요. 그 절반 준 인구 중에 네. 한 분이 저희 친가 쪽 되시겠습니다. 지금 이 연령별 인구를 제가 이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이게 까만색으로 하다 보면 다 보이지는 않는데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와 2050년도의 인구를 이렇게 나이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인구고요. 네. 까만색으로 보이지 않는 건 수도권 인구입니다. 아, 까만색이 있군요. 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요걸 양쪽으로 대칭된다고 싶고 이렇게 붙여보게 되면은 네. 2000년도의 인구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죠. 허리가 네. 많은. 예. 네. 튼튼한. 그런데 2050년대 가게 되면 이게 역삼각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14세의 유소년층이 굉장히 적고요. 장년층, 특히 노년층 65세 이상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사람 어깨 부분에 해당되고 불어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하는 추세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다음에 왼쪽의 비수도권과 오른쪽의 수도권을 사실상 비교를 해보게 되면 수도권이 훨씬 더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죠. 네, 아무래도 그럴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의 구성에서도 수도권에 훨씬 젊은 이 구성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그게 더 심화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GRDP 비중인데요. 그러니까 GRD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내 총생산 중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겁니다. 이걸 이 지역 총생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2020년에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동남권이 14%, 호남권이 8.9%, 이제 요 정도로 돼 있고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다 그랬죠. 네. 12.5%입니다. 네. 조금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많이 적어 놓으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제 예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금 말고도 받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수신액이라 하는데 2021년도에 수도권의 인구는 50%좀 넘지만은 전체 수신액에서는 7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이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5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1,000억, 2천억이라고 그랬는데 100억 이상입니다. 100억 이상 스타트업들 막 이제 첨단으로서 이 출발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161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 149개가 92.5%죠. 수도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완전히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흔히들 지금 요즘 와가지고는 지역이 소멸할 거다고 하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5년도와 2019년도의 지역 소멸 지수를 이 그림 모양으로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 나타날 텐데 여기서 초록색으로 짙은 지역은 앞으로 소멸 지수가 낮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짙은 지역은 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2005년도는 보면 주로 수도권에 상당히 소멸 위험 지수가 낮죠. 네. 그리고 높은 지역은 지금 호남 일부 지역하고 지금 이 영남 지역이 좀 네.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봉화, 명암 예, 이렇게 예. 써 있는데 저 예. 진한 보라색. 예, 예. 그 봉화, 명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경북, 동해안 네. 쪽에. 이 사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외딴 곳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안 그래서- 가본 데네요. 예. 다. 그래서 이 봉화 이런 지역에 또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 이쪽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개발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또 동해안 관광벨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50년, 2019년에 있던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소멸 지수가 조금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수도권은 좀 파란, 초록색이 좀 많이 네. 남아 있는데 아예 호남의 광주와 영남의 대구를 빼놓고 나면은 전부 다 네. 보라색으로 전부 다 짙어지고 있죠. 제주도도 그러네요. 예, 제주도도 그렇고. 네.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도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그러네, 되어서 보라색이 됐네요. 보라색으로 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은 강화되고 있지만 수도권도 좀 약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방은 부산조차도 소멸 위험 지역에 분류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지방에 사시는 분들 다 서울로 몰리는 건가요? 소멸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실제로 수도권에 오려면은 집값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부산에서 40평짜리 집을 팔면 아파트를 팔면요 서울에 30평짜리 살 수 있었거든요. 네.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40평짜리 아마 팔아가지고 전세방 들어오기도 힘들걸요. 네. 그럼 어떻게 서울에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산에서는 아예 일가족이 요즘 옛날에는 이제 저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성인이 되면 서울로 직장을 옮겼거든요. 또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은 아예 그 가족 전체가 보따리 싸가 서울로 오는 그런 비중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굉장히 좀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만큼 지방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 사람이 안 산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이게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시급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균형 발전 정책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가만 살펴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좀 언급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이 부산에 있는 제 동료들하고 그 참여연대에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균형 발전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일까에 대해서 좀 의무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정책들, 계획들을 쭉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균형 발전 정책, 전체적인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이렇게 확 틀이 갖추어진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정도의 어떤 내용과 계획을 가지고 맨 처음 등장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같은 해 1972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김종필 국무총리도 그렇고 수도권의 인구억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수도권에 서울의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서울이죠.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서 큰일 났다. 그래서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때가 제3차 계획인데 그럼 왜 1, 2차 때는 안 했느냐?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몰려들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1, 2차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3차 계획 때부터 이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 4차, 5차, 6차, 7차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 지역 발전 정책, 지역 지역 개발 정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균형 발전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맨 처음에는 단순한 인국제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인국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서울에 대해서 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인구를 무조건 수도권에 온다고 해서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구가 서울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건 바로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개발 정책으로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요. 다만 신경제계획 때는 맨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제7차 경제개발계획, 그 다음 계획이었는데 이때는 상당히 좀 후퇴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만은 대체로 봐가지고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요. 오늘날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나 개념이나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책의 중심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전체 정책 경제개발계획 정책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언급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 집중을 억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서울 인구를 억제한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수도권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지방도시에서 고용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경제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교육기관도 발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 수준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공단의 배후 주거지도 좀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서울의 중추관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 공공기관도 이전해야 된다. 지방도시 육성책을 구체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을 대체로 억제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하면 사람이 몰려들 거잖아요. 더 심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인국제 정책으로부터 지역발전 정책으로 점차 진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한계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언급되었다고 해서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균형발전 정책을 균형발전을 위한 독자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뭐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혹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부분 정책이죠. 그러니까 전체 정책에서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언급이 됐다는 얘기는 뭐 일관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실현이 정책이 뭐 실행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정책이 독자적인 계획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준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IMF 시기이긴 했는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국토종합계획의 4가지 목표 중에 제1목표가 바로 국토균형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썼냐면 국가균형이란 말을 안 쓰고 국토균형이란 말을 썼습니다. 땅을 균형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또 다른 거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국토균형발전투진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이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법적 근거로서 제일 중요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 세 개를 기둥으로 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게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직을 사임하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막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학자분이나 주민분들은 별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는 그냥 학자들 간에 부글부글 막 그냥 가마솥에 그냥 물 끓듯이 끌어올랐던 거거든요. 왜요? 그거 그거 뭐죠? 그거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방까지도 뭐 예. 사대강 네, 사대강 그건 뭐 환경 문제니까 또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사실은 보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광역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책의 틀 자체가 좀 커지긴 했지만은 수도권 기능을 분산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시장 기능을 중요시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지역이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제대로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타격을 입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거의 비슷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 법이나 위원회가 다시 명칭을 또 회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특별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위원회 명칭도 바뀌고 계획의 명칭도 바뀌고 정책의 기조도 바뀌었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좀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 네. 것이죠. 이게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네. 겁니다.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계획이 있으니까 다른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네.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게 네. 있습니다. 따라야죠. 이렇게 계획은 다 따라야 되는 것인데 행정계획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대표적인 예가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네. 거예요. 그거는 그건 법에 배웠죠. 의해서 만들어진 네. 거라기보다는 행정부에서 만들어가 실시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그냥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뭐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경제 개발 새마을 계획을 운동을 이뤘잖아요. 위한 특별법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새마을 특별법 이런 거 못 그쵸, 들어보셨죠? 없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특별법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근데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예. 우리의 부모님 예. 세대들이 정부에서 열심히 하셨죠. 네. 근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계획이니까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반드시 실행을 이걸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법을 안 지키게 네, 되는. 법률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좀 흔들리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정권의 부침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에 의했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역 대표 산업 육성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혁신 도시 건설이나 혁신 클러스터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살아남아요. 뭐 몇 개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네. 이 수도권에 계시니까 잘 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공공기관 이전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예. 막 반대하고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생명은 그 부재를 한 것이죠. 생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생명력이 끈질기게 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좀 강하게 무려 5년 동안 175조 원이나 넣어서 추진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로 정책이 잘 수행이 안 되고 수도권 집중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죠. 왜 그럴까요? 모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누가 짠 거예요? 모르죠. 연필로라도 한번 확 찔러볼 텐데, 그죠? 저 혼자 뭐 생활비 계획을 짜도 이렇게는 안 짤 것 네, 같아요.